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짝 보고 그다음 이더리움 차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일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은 지금 지수 이동 평균선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지금 충분히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손절 없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냥 지표 매매만 하시면 이동평균선 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MACD 자체가 그 오실레이터가 양의 영역으로 그 살짝 올라탄과 동시에 바로 음봉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다분히 좀 의도적인 모습도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다시 음의 영역으로 오실레이터가 내려앉은 상태고요. MACD 관점으로서도 긍정적인 지표는 사실은 보이진 않는다고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사실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은 있긴 있어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여기에서 직전 저점까지 이탈을 했다고 판단을 해보면 약 12% 정도의 손절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나는 12%의 손절을 감내하고 올라가는 파동의 수익을 노려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 수익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러한 매물대만 돌파해 준다면, 뭐 4200선까지만 돌파해 준다면 이후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사실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뭐 이동평균선 아니라 이제 저점을 손절매를 잡고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은 뭐 이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방향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즉각적인 상승을 보여줄지는 좀 시간이 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게 가격이 더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잡은 물량을 계속 보유할 예정인 사람들은 뭐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언제든지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예, 그 손실을 보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와 보면, 이더리움 차트가 그 하방 삼각 수렴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전문용어로 팔링 웨지라고 하는데, 이제 하방 삼각 수렴을 띄었었는데, 저는 그 하방 삼각 수렴을 이러한 추세선 이러한 추세선으로 다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상승 이탈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후에 즉각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격이 한 번 더 조정을 주는 형태가 발생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뭐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뭐 12만 원이나 뭐 10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더 내려올 것 같은 불안감에 좀 쌓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이제 뭐 3일이 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저 재료를 사용해서 가격을 더 떨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쉽지는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언제나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을 맞이하거든요. 지금은 과열 구간이 아니라 침체 구간에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이제 과열 구간과 구간 사이에서 이제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침체 국면을 벗어날 거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저는 최소한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으로 분류했을 때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근데 가격적인 측면은 침체 구간은 거의 이제 빠져나가는 가격대는 되지 않았나. 즉, 이게 이 가격대가 이 낮은, 그러니까 이 100불에서 200불 사이의 가격대가 1년이 지속이 될지 2년이 지속이 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이 200불과 100불 사이가 최소한 침체 구간에서 그 과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 가격대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뭐 그 TPS라는 속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문제, 뭐 결국에는 사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확장성 문제거든요. 이 확장성 문제를 많이 극복을 못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품었는데, 제가 이더리움이 왜 성장하고 있다라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뭐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뭐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더리움 탄생 이래로 그 이더리움의 그 유니크한 주소 값이거든요. 즉 이더리움 탄생 이후로 이더리움을 저장할 수 있는 주소 값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좀 급등을 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계속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는 5,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280만 개 정도가 돼요, 현재 대략. 그리고 일일 증가량조차도 7만 8천 개, 많을 땐 뭐 11만 개, 10만 개, 5만 5천 개, 뭐 보통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계속 지갑 주소가 늘어났어요. 즉, 이 이더리움이라는 지갑을 많이 생성한다는 거는 어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뭐 실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갑이. 그리고 또 다른 지표로는, 그리고 그 네임 서비스,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DNS라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ENS라는 등록, ENS라는 이런 이더리움 도메인 주소, 아니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특정 이름 알파벳 문자로 연동을 해주는 ENS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차트가 지금 좀 보기가 나빠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차트 형태를 보면 ENS 서비스 자체도 계속적인 증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뭐 암호화폐 평가 기관인 뭐 다링즈쿠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2.0 콘스탄티노플부터 세리니트까지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현존 최강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진단을 했대요. 가장 활발한 네트워크 사용률과 가장 많은 개발자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다 라고 말했고, 전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통해서 채굴 보상이 3이더에서 2이더로 줄을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제 POS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0.8이더 그리고 난이도 폭탄까지 적용되면 이더리움 빙하기라고 거의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제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즉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점점 그 신규로 시장에 유입되는 이더리움은 적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봤는데요. 네오 공동 창업자가 이더리움 언젠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저는 2016년에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 자체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블록체인은 왜 효용성이 높냐? 돈. 어떤 모든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모든 시스템의 유지와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만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지 보수 비용이 즉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블록체인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뭐 투기화되고 뭐 ICO 형태로 많은 코인들이 무수한 코인들이 이제 정체불명의 코인들이 스캠 형태를 띠면서 시장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어쨌든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대세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P2P 간의 그 결제를 위해서 나온 거라서 블록체인 대 클라이언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을 넘어선다고 생각했고 가장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의 생각은 바뀐 건 비트코인을 넘어설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유용한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신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넘어설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호 경쟁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의 아마 경쟁자로 유력한 거는 이오스나 트론이 될 거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보이긴 한데 상황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네오 공동 창업자가 이더리움 언젠가 비트코인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오스와 트론을 얘기했는데 그 뭐 에릭장이라는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건데 하지만 이더리움도 네오와 같은 후발 프로젝트 여기서 네오가 굳이 언급된 이유가 네오가 플랫폼형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네오나 퀀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DPoS로 이후에 나온 시스템이 주목받은 게 이제 이오스랑 트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오가 이오스하고 트럼보다 메리트가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경쟁자가 이오스랑 트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오와 퀀텀 그리고 이오스 트론 DPoS, POS 이더리움도 이제 POS가 될 거죠. 플랫폼형 코인으로 경쟁을 하게 될 앞으로 코인들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더리움은 위대한 프로젝트며 네오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것은 반대한다. 네오는 중국에서 착안될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발자를 기여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다 이거죠. 중국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오도. 뭐 많은 사람들이 네오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네오는 아직도 지켜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는 이더리움과 네오 프로젝트 사이의 기술의 차이를 넘어 비전의 차이가 놓여 있다. 이더리움은 네오가 스마트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멈출 수 없는 세계 컴퓨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 신뢰 슈퍼컴퓨터가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 자체가 모든 서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생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IT 기반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한다면 그 블록체인이 만약에 이더리움이 된다면 글로벌 신뢰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내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용되는 IT 영역, 경제에서 사용되는 IT 영역, 문화에서 사용되는 IT 영역,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시스템을 다 이더리움 위에다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비탈릭 부테린이.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거가 나오죠. 채굴 보상이 3위더에서 2위도로 감소한다. 신규 ETH 1 공급량은 23,300개에서 13,400개까지 매년 700만 ETH에서 490만 ETH까지 감소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7에서 4.8%로 하락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아이스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 이더리움 빙하기가 와서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히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채굴 난이도라고 하면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더리움이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채굴이 2100만 개 되면 아예 종료가 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난이도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뭐 사실은 오늘은 뭐 차트를 좀 볼 거는 별로 없고 그냥 뭐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튼 이 의문구름대를 빨리 이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종료되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또 1월 말일에 뭐 벡트 거래소가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사실 이 약세 시장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강세 시장으로 전환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계속 만들면서 이제 상승세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면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급등한다 이런 일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